만들긴 했는데, 이제 논문을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하는 일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일이라서 일단 MTIA라고 이제 메타 분들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타의 첫 번째, 뭐 인하우스 AI 엑셀레이터라고 하고, 이번에 이스카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인더스트리얼 세션에 있었는데, 이게 뭐 발표는 최근에 이제 최근에 한 주 전쯤 했죠. 하긴 했는데, 뭐 이게 만들어진 거는 그 전에 만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최신 연구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게 개발된 거는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소개드릴 거는 뭐 이게 이 논문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글이 좋은 논문은 아닌데 그냥 이 논문에서 뭔가 이제 소위 뭐 차별점이나 조금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일단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왜 이런 뭐 엑셀레이터를 만든 모티베이션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MTIA라고 하는 이 엑셀레이터의 구조적인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논문이 좀 제 생각엔 가려진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소개 드리려고 하는 게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제 생각에 사실 여기 스터디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다 한 번씩 이상은 추천 시스템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얘가 뭐 별다른 건 아니죠. 가장 이제 흔한 저희가 볼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이 뭐 당근도 있고 유튜브에서 이제 평소에 이제 실제 사용자가 봤던 컨텐츠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는 거 보통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는 가장 큰 뭐 레이어 내지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인비딩 레이어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하다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가 이게 아마 4년 전인가 3년 전에 캡처한 거였는데 그때 뭐 이제 제가 이 스터디 예전에 할 때랑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옛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서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인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걸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인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게 뭔가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어떤 단어나 뭔가 이제 단어, 그림 뭐 이렇게 뭔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객체를 이제 이 리얼 넘버의 뭐 숫자에 해당되는 벡터로 바꿔주는 걸 보통 인베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는 워드 인베딩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컴퓨터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뭐 워드 인베딩,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와 유사한 걸로 뭐 사진이나 뭐 어떤 물체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그거를 뭐 이제 아이템 투 뭐 인베딩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실제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의 차원을 매핑을 하면은 뭐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관계가 서로 거리가 있고 킹이랑 퀸이 뭐 이렇게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저희가 기억해 주실 거는 결국에 인베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나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같은 어떤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게 인베딩이라고 하는 기능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베딩이 되게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는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추천 시스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는 유저 아이템 페어라고 하는 요 주제로만 이제 한정지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유저 A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넷플릭스 유저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이 유저가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유저의 성향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 성향을 바탕으로 어떤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추천을 해주는 게 보통 이제 그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유저 A라고 하는 사람이 뭘 보고 싶은지 뭐 딥러닝 모델을 써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추천이란 게 결국 예측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유저가 어떤 뭐 성향이나 아니면 이 유저랑 연관된 이 유저가 어떤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 있으면은 그 그룹이 어떤 걸 주로 본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일단 인베딩 테이블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유저랑 뭐 어떤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봤던 게 주로 해리포터, 배트맨, 아이언맨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개인적인 기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호랑 그리고 이 유저가 속해 있는 어떤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서 봤던 정보들을 이제 소위 저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입력 벡터로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분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예측을 하게 될 거고, 예측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추천해주면 좋을지 이제 이 유저한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에서 쓰이는 뭐 전략 대부분의 기능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인베딩 테이블이란 걸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이 유저가 관련이 있다고 한 영화가 보면은 이렇게 쭉 영화가 8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3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에서 3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 선택된 영화의 위치를 보면은 위치가 서로 랜덤해요. 그리고 랜덤하고 중간에 이제 선택되지 않은 거 저희가 0이라고 보면은 0이라고 하는 값을 스파스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파스 인베딩 테이블 보통 이렇게도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실제 추천 시스템을 뭔가 저희가 컴퓨팅 아키텍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2가지의 연산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겟더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화가 뭔가 기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 중에서 실제 저희가 사용할 부분을 이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화 8개가 있으면은 8개에 대해서 무비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이렇게 쭉 가져와서 어떤 일련의 묶음과 같은 묶어진 텐서 같은 거 만들게 되고요. 뭐 이거 저희가 굳이 메모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은 뭐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또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뭐 가져가게 돼서 저희가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흩어진 데이터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형태로 붙이는 작업, 뭐 연속적인 주소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작업을 이제 게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모은 것들을 이제 뭔가 어떤 가공하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게더 뒤에 리덕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리덕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는데, 이 리덕션의 연산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처럼 영화 3개가 있으면은, 뭐 제가 이걸 가로 길이를 12라고 하고, 높이를 각각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영화 앞에서 저희가 선택된 것 같은 경우는 가로가 12, 세로가 3인 형태가 되는데, 뭐 얘들끼리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합하는 뭐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세로줄에 대해서 데이터 3개가 있으면은 3개를 그냥 하나로 합해서 결과를 얻는 형태의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으면은 얘를 다 합치거나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값을 벡터 형태의 하나로 얻는 걸 보통 리덕션이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세로로 있는 세 줄의 데이터를 그냥 하나로 합치는 걸 이제 리덕션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더를 해서 이제 여기 있는 텐서 데이터들이 하나로 꽉꽉 이렇게 모으고, 모아진 데이터들을 이제 똑같은 세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다 더해서 이렇게 뭐 에버리지드 인베딩 벡터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합쳐진 인베딩 벡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인베딩 뭐 레이어라고 하는 연산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 토대로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사실 논문이 되게 뭔가 봤을 때 되게 읽기도 불편하고 좀 좋은 논문은 아닌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얘네가 이스카이 발표하기 전에 무슨 스케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걔를 좀 참조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가 처음에 이 논문을 쓸 때 얘기를 하는 게 2020년도부터 24년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몇 년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메타가 실제 얘네도 굉장히 서버 같은 걸 구축하는데 OCP 같은 것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메타의 서버에서 실제 워크로드를 얘네가 분석을 하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추론이 되는 어떤 모델에 대한 트렌드겠죠.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제 요 파란색 그냥 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연산량이고, 그리고 아마 이게 잠시만요. 요 선이 모델 사이즈고, 얘가 이제 모델의 연산량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그냥 인베딩은 제외하고 뭐 모델의 크기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연산량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랑 이제 연관적으로 이렇게 인베딩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인베딩 관련된 이제 소위 추천 시스템하고 관련된 애들은
다른 뭔가 모델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는데 얘도 아마 꾸준히 크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모델의 연산량이나 뭐 내지는 사이즈가 커지는 건 제 생각에는 뭐 LLM 같은 모델의 그런 거 영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델의 크기나 그리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연산량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에서 얘네가 사실 예전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얘네가 이제 CPU랑 GPU랑 소위 이제 뭐 NPU라고 하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인텔이 인수한 너바나에서 만든 엑셀레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사용되는 양인데 네네네. 하바나라고 하시네요. 네. 자마 이거 그때 급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네. 인텔이 만든 이제 NPU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일단 CPU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 CPU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GPU나 다른 엑셀레이터가 많이 이제 좀 도미넌트하고 그리고 이제 NPU는 보시면은 쭉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GPU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NPU가 사용되는 양이 많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줄어든 부분은 이제 모델의 복잡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NPU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데 이제 모델의 복잡성이 커지는 트렌드인 상태에서는 이제 GPU가 훨씬 효용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학습뿐만 아니라 뭐 GPT 같은 모델을 서비스할 때 GPU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GPU의 사용량이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의 복잡도가 커지면서 이제 좀 반전되는 경향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논문은 이런 얘기를 해요. GPU는 태생적으로 이제 인퍼런스에 최적화된 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더라도 뭐 이피션시가 높은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델의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뭐 AI 엑셀레이터를 만든 이유를 뭐 여러 개 얘기를 하는데 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채팅에 띄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보면은 뭐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뉴얼리티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머빌리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는 어떤 퓨처의 워크로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뭐 GPT, CNN 추천 시스템 등등등 다양한 모델도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만들고 싶은 NPU가 사실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데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림 같기도 해요. 사실 NPU라고 하는 애가 뭔가 다재다능한 멀티 테넌트한 애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뭐 메타가 바라는 이런 NPU는 이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메타가 이제 제안하는 구조가 MTIA라고 하는 이 구조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제 다이 사이즈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19 곱하기 10, 거의 19mm 이렇게 크기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논문에서는 핀 수가 한 2,8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800개 정도면 핀이 굉장히 많은 칩 중 하나인데 어쨌든 핀이 한 2,800개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칩 주파수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 칩 프리퀀시가 최대 1.1GHz까지 돌아간다고 하는데 일단 베이스 클럭은 800MHz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TDP가 25W 정도 되고 그리고 뭐 피크 퍼포먼스는 사실 뭐 이게 NPU니까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인드8이 102.4 테라 오퍼레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FP16 기준이 51.2 테라플롭스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은 다 다른 NPU랑 차별성은 없는데 이제 얘네가 갖는 좀 NPU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램 밴드위스가 176GB/s 정도인데 사실 이제 뭐 요즘에 핫한 뭐 리벨리온이나 아니면은 퓨리오사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든 소위 1세대 NPU라고 하는 애들이 대역폭이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NPU거든요. 60에서 한 80 GB/s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딱 HBM을 쓰진 않았고 LPDDR5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에 쓰는 메모리를 되게 채널을 많이 넣었어요. 이게 아마 여기가 여기 넣어서 아마 16개 채널에서 이렇게 대역폭을 높였는데 어쨌든 이 논문은
HBM 같은 거를 이제 뭔가 메모리 밴드위스가 높은 메모리 디바이스 쓰진 않고 LPDDR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모바일로 나온 애들을 많이 엮어서 대역폭을 높이는 구조로 만든 이제 뭐 특이한 구조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요 하이퍼툴을 기반으로 뭔가 좀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보신 다이퍼터를 보면은 가운데 뭔가 네모난 그림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소위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8x8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어레이 프로세서에서 P라고 하면은 그냥 곱셈과 덧셈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얘는 일단 P라고 했지만 이제 NOC에 가까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8x8 크기의 P 그리드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MMM이라고 하는 게 쭉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메모리라고 보통 칩 안에 있는 메모리라고 하고 얘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128 메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크로스바가 있고 또 DDR 컨트롤러가 보시면은 이제 총 1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6개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제 소위 16개 채널을 토대로 LPDDR하고 연결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뭐 컨트롤 서브 시스템, 그리고 호스트 인터페이스랑 연결되는 뭐 PCI와 관련된 로직들이 있는 뭐 이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P가 쭉 이렇게 쭉 벽자로 배열된 뭐 P가 그리드 형태로 배열된 게 결국 이 MTI라고 하는 논문인데 요 P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P 안에 내부를 보면은 일단 먼저 어쨌든 얘가 P가 여러 개 배열이 된 구조면은 NOC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P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패브릭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보시면 이제 좌측에 프로세서 A, 프로세서 B라고 하는 리스크5에 해당되는 이렇게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요 우측에 뭐 MLU, DP, RE, 이런 SE 이런 애들은 프로세서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뭐 이덕션 연산을 수행하고 다 프로덕트를 연산하는 이런 회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NOC 구조인데 어떤 뭐 처리할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커맨드 같은 걸 받으면은 이 커맨드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에 던질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소위 가속기라고 하는 회로에 던질지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커맨드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펑션들이 정해진 이제 에이직 내지는 엑셀레이터 같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은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뭐 논리니어 연산, 그리고 데이터 무브먼트나 전처리 같은 연산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리스크5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얘가 보면 스칼라 연산이라고 하고 얘가 벡터 연산이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그냥 3x3 그냥 뭐 벡터 에디션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사실 얘도 수행해도 되고, 그리고 아마 이 SE가 제가 알기로 신드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두 개 다 던지거나 아니면 하나만 던져도 되고, 네네, NOC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둘 다 중첩됐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서 관점에서 프로세서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세서를 도입함으로써 뭔가 유연성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중에 생길 모델이 뭔가 이 하드웨어 구조가 잘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라면은 뭐 리스크5에 벡터 익스텐션이 된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던져서 뭐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LS 메모리가 아마 로컬 메모리였는데 P 하나당 128KB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이 정해져 있는 회로도 있고 아니면 뭔가 리컨피규어블이라고 하는 걸 지원할 수 있는 회로들이 이렇게 P마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앞서 말씀드린 뭐 구조 다시 보면은 P가 쭉 여러 개 있고 그리고 크로스바가 있어서 메모리가 있고 또 크로스바를 통해서 이제 LPDDR5로 쓰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그래서 얘네가 칩을 떴을 때는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건 듀얼 M.2 폼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 폼팩터는 내려놓고 이게 뭐 저희가 쓰는 결국 GPU랑 똑같아요. GPU랑 쓰는 형태랑 비슷한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얘네가 만든 MTI라고 하는 가속기가 있고 이 양옆으로 5개가 4개가 이제 LPDDR5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 16채널인데 하나당 이제 아마 4채널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DQ로 64비 나오고 뭐 캐패시티가 32GB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얘네가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사실 핀수가 되게 많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 이제 패키징도 문제긴 한데 사실 열도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TDP는 낮긴 한데 그냥 열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얘네는 어쨌든 뭐 이렇게 쿨러를 거대한 걸 끼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운 거를 얘네가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이제 얘네 메타가 만든 요세미티인가라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에 보통 저희가 뭐 그래픽 카드나 어떤 거 꽂는 메인보드라고 보면은 아이고 그 메인보드에다가 스위치를 또 꽂고 이렇게 양옆으로 찢어주게 돼요. 그래서 PCI 스위치 밑에 보시면은 이 MTI라고 하는 거를 각각 6개 놓고 얘에 올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렇게 SSD를 이렇게 2개씩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뭐 데모나 어떤 성능을 얻어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어쨌든 이 하드웨어를 뭔가 돌리기 위한 딥러닝 컴파일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저도 볼 때 사실 딥러닝 컴파일러 얘기를 많이 보고 싶었는데 뭐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저희 회사 분들하고 봤을 때는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해했던 걸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이 MTI에서 쓰는 딥러닝 컴파일러의 좀 장점이라 생각 들어요. 보통 그래서 사용자가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뭐 CNN, 뭐 트랜스포머 API 이런 거 써서 만들 거고 여기는 당연히 메타 거니까 파이토치를 썼다고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파이토치 API를 써서 쭉 어떤 뭐 그래프나 텐서의 흐름 같은 거 정의했으면은 그 정의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얘가 컴파일하는 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얘네가 이제 뭐 FX 베이스드 모드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LLVM 기반의 모드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FX 모드는 제가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델 레벨 트랜스포메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얘네가 논문에서 설명하는 거 찾아봤을 때는 보통 컴파일러가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TVM 같은 경우는 템플릿 베이스로 이제 제 기억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었었고 그것들을 뭔가 이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템플릿 같은 게 있고 그 템플릿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그 안에서 최적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FX 모드라고 FX 베이스드 요 쪽 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했던 거로는 뭔가 텐서나 그래프 관점에서 최적화를 하는 이런 패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MTI 파이터치 오퍼레이션은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IR 그 보통 저희가 아는 뭐 어셈블리 레벨 내지는 그 밑에 어셈블리 레벨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암에서 만든 MPU다 하면은 거기에 매핑되는 전용 API 수준으로 바꿔주는 약간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치로 저희가 어떤 그래프나 텐서에 대한 흐름을 정의했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모델 레벨에 대해서 최적화랑 그리고 이제 뭐 어셈블리나 그런 거 같은 되게 낮은 레벨에서 최적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쭉 잘 만들어서 뭐 MTI 스트림 API랑 펌웨어 드라이버에 매핑을 해서 뭐 잘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해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딥러닝 컴파일러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초반에는 이제 얘네가 아마 그 오퍼레이터 기반의 벤치마크로 처음에 초반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DARM 모델을 기준으로 얘네가 이제 성능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로우 컴플렉시티, 미디엄 컴플렉시티, 그리고 하이 컴플렉시티에서 결국 이제 사이즈 관점에서 이렇게 얘네가 모델을 정의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하는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덴스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보통 잼 연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인베딩 테이블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추려가지고 게더랑 이제 리덕션 했던 그런 스파스와 관련된 벤치마크를 얘네가 돌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미디엄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DRM 모델을 돌렸을 때는 얘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가 인트8이 지원돼서 이제 아마 실험 돌릴 때 인트8로 돌렸던 걸 여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보시면은 뭐 퀀타이제이션이랑 디퀀타이제이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가장 도미넌트한 거는 이제 소위 플리 커넥티드라고 하는 레이어랑 그리고 인베딩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관찰이 됐다. 요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 얘기하는 그 이제 덴스한 연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기준으로 이제 성능 평가하는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PU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MTIA하고 해서 이제 SRAM하고 DDR이라고 했는데 이 SRAM 같은 경우는 얘가 딥러닝 컴파일러를 되게 잘 써서 이제 로컬리티 같은 걸 굉장히 잘 살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얻은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DDR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로컬리티를 잘 살리기보다는 그냥 D램에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가 처음에 인트8이랑 인트 FP16 기준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트릭스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일단 FP16으로 보면은 이제 128, 1024, 1024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가 작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테라플롭스 퍼 와트, 세컨드 퍼 와트니까 얘 같은 경우 이 값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좋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뭐 이 경우는 워크로드가 작아서 뭐 GPU가 안 좋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DDR에서 잘 끌어온 경우도 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SRAM을 써서 로컬리티를 잘 살리면은 뭐 이 정도까지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갔을 때 MTI가 SRAM에서 잘 로컬리티를 살린 게 쭉쭉쭉 좋다가 이제 슬슬 끝에쯤 가면은 아까보다는 뭔가 좀 이제 다른 것 대비 뭔가 성능 향상의 폭이 그렇게 커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0배 이상 돼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뭐 한 1.5배?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경우는 뭐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요. 일단 얘네가 아무리 뭐 연산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GPU보다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얘네가 제안하는 MTIA라고 하는 애가 효과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이제 실제 모델을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레이턴시가 빡빡한 환경에서 해볼 때는 자기네께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GPU가 아닌 모든 뭐 엑셀레이터가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MPU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 이제 레이턴시를 많이 비벼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경우도 배치가 작고 그리고 뭔가 서비스 레이턴시 소위 이제 서비스 SLO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빡빡한 경우에 자기네들 거 잘 써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실제 모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베딩 팩터 같은 되게 스파스한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도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댄스한 행렬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플로 와트당 얼마나 이제 성능을 잘 뽑냐를 이렇게 테라 오퍼레이션의 지표를 뽑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바이트 퍼 세크 퍼 와트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인베딩 연산이 사실 이제 메모리 바운드한 연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컴퓨팅 파워를 보기보다는 이제 실제 메모리 바운드 연산이니까 얼마나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잘 가져왔냐라고 하는 이렇게 지표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거 경우는 이제 와트당 제가 봤을 때는 가져오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은 GPU가 훨씬 좋게 되거든요. 여기도 GPU가 좋고 쭉쭉쭉 가다가 뭐 이쯤 되니까 슬슬 이제 얘네가 제안하는 MTIA라고 하는 게 좋아지게 되고 여기도 가다가 좋아지고 또 이쯤 가니까 뭐 다시 나빠지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논문 볼 때 64랑 256, 1024, 2048이 논문에서 이게 어떤 숫자인지 설명을 안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혹시나 제가 나중에 뭐 보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저도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쵸. 이 경우는 사실 메모리 바운드 연산이기 때문에
뭔가 커뮤팅보다는 이제 와트당 얼마나 데이터들을 잘 끌어왔냐 관점에서 비교를 하려고 이제 메트릭을 바꾼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GPU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제 사실 비교가 뭐 배치 사이즈라고 주시는 분도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배치인가? 뭐 배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경우는 아까랑 좀 다르게 그래도 GPU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 GPU 같은 경우 얘네가 A100이랑 기준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A100 같은 경우는 실제 얘네가 측정을 했을 때 A100의 밴드위스의 한 60% 정도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MTI 같은 경우는 실제 메모리 밴드위스가 100이 있으면은 100 중에 한 10에서 20만 지금 사용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아직 완성은 아니라서 나중에 뭐 좀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뭐 배치 매트물 보통 그냥 잼이죠. 잼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텐서의 모양을 바꾸는 트랜스포즈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는데 각각이 실제 뭐 SRAM이 최대 얻을 수 있는 밴드위스 대비 요 정도 얻어지게 되고 뭐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뭐 D램이 얻을 수 있는 성능 이 정도 대비 뭐 요 정도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자체에서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모델 DRM 요 자체 요 벤치마크 돌릴 때는 뭐 아직까지는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개선폭이 있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DLRM 모델 엔드투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얘네가 이제 로우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작은 모델, 그리고 중간 모델들, 그리고 큰 모델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 작은 모델이랑 큰 모델에 대해서 경향성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 이제 로우 컴플렉시티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FC 레이어가 이제 좀 도미넌트한 경우고, 그리고 이제 인풋이 되게 작은 경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 컴플렉스는 제 기억에 FC 레이어가 좀 덜 도미넌트하고, 그리고 인베딩 관련된 연산이 많았던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퍼포먼스 퍼 와트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좋은데, 뭐, 지금 상태 보면은, 작은 로우 컴플렉시티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DLRM이 좋은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볼까요? 뭐, 미디엄 컴플렉시티 모델 두 개 같은 경우는 MTI가 가장 높고, 그리고 뭐, 하이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뭐, GPU가 가장 좋은 경우가 나오는데, 저도 이 논문을 본지가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이걸 얘기하면서 아직 자기네가 만들어준 모델이, 이제 자기네가 만든 이 하드웨어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고, 사실 GPU가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성능 관점에서는 이제 GPU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효율성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끝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